대한민국의 바다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동현의 뉴스 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뉴스바다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컵 또 올림픽 이런 스포츠 대형 이벤트에 못지않은 경제 효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세계 엑스포. 내일이면 2030년의 개최지가 공개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해외 순방 통해서 외교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엑스포 유치 여부에 따라 국정 운영 지지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또 다가오는 총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남의 청년 정치인들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뉴스바다 기획 지역이 문제야 그 이후에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쓰는 말과 글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뉴스바다 시작하겠습니다. 샵 2244 문자 참여 번호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MK타카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참여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테이블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는데요.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발표 하루 전입니다. 내일 밤에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파리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182개 나라 대표가 투표를 하고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3파전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부산광역시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고 이탈리아 역시 수도인 로마 이렇게 3파전인데 보수 언론에서도 대역전극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기대를 한다 쓰고 있고 그렇다면 스포츠로 표현하면 열세나 언더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유력하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이 가운데 그 사우디를 지지하던 일본이 부산 유치하는 것을 지지하는 방침을 굳혔다. 이런 뉴스가 일본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일 부산 유치가 확정되는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좀 눈부시게 선전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전 중이다. 예, 선전 중이다. 예. 앞서서 아까 오일머니도 말씀 주셨고 또 사실 이제 뭐 사우디가 돈도 많이 뿌리기는 했지만은 저희보다 유치 전에 1년 먼저 앞서서 나섰었기 때문에 청군이 이제 저희보다 이제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 우리가 경쟁에 뒤늦게 참전했다. 예.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또 외교적 성과도 있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님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염원을 많이 담으셔가지고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접전 상황까지 왔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제 부산의 이게 추격세가 너무 세서 사우디도 지금 표단속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아, 일본이 지지를 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유성 의원이 했던 말을 정리를 하면은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리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정부 기업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떤 말을 붙였냐면 문재인 정부 무관심으로 뒤늦게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유치가 되는 건 당연히 찬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당연하죠.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030 부산 세계 엑스포가 유치되는 걸 당연히 바라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도 많이 다니고 하셨지만 과연 그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만 생각하더라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국가가 노력한 걸 생각하면 BTS의 공연 그리고 부산 가는 길에 김해공항에 있는 이정재 사진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가가 정말로 노력했나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요. 지금 뭐 일본이 사우디를 지지하다가 우리나라를 지지했다고 하는데 182개국 중에 일본 겨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하나 지지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희망적인 장밋빛 희망을 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한테 기시다를 7번이나 만나면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을 했는데 일본이 안 찍어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게 아닌가. 근데 그건 찍든 안 찍든 들고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비밀 투표입니다. 예.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고 했지만 안 찍었는지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보면 지금 젖잘쌀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사우디한테 많이 밀렸지만 많이 올라왔다라는 멘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2차 투표로 가서 로마가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는 우리가 사우디와 결선 투표에서 이기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제 제2차 작전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졌지만 잘 싸웠다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김기현 대표의 말도 약간 젖잘싸로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말씀은 김의성 같이, 의원인데요. 같이 성공을 기원한다는데 예. 지금 들어보면은 네.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지금 들리고 저도 있어요. 성공을 현실적으로 기원하고 보자는,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이긴 했었고요. 예, 지상록 민주당 전 의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상록 전 의원의 결대로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면은 네. 한겨레 기사도 있던데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 해외 순방이 15번째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취임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네. 해외 순방을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있느냐. 그리고 앞서 14번째까지 순방비가 총 651억 8,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해외 순방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가셔서 그에 따른 성과를 이루어 오신다면은 저는 더 나가셔도 되고 돈도 더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무엇을 했지, 뭘 가져왔지라고 물어보면 아마 떠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엑스포 만약에 개최를 하잖아요. 네네. 이거 하나만으로는 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이걸 네. 순방 때문에 가셨다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같은 나라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났습니다. 뭐 182개국을 가신 것도 아니고요. 열 몇 개국을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게 세계 엑스포를 위해서 갔다 온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저도 좀 대통령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나갔을 때 똑같은 사람 계속 만나지 마시고요. 저도 서울 올라갈 때 서울까지 거리가 있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친구들 좀 만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리도 있고 집도 비워야 되고 안에 눈치도 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자주 나가시고 똑같은 사람을 자주 만나시는 걸 보면 국민들의 눈치도 이렇게 안 보시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 나가시는 게 좋으시면 그냥 유엔 사무총장이나 하시지 왜 대통령 하셔서 이렇게 국민들 힘들게 피곤하게 만드시나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더 비판 혹은 뭐 거의 비난을 하는 분들은 네. 귀국이 너무 잦다. 네네. 예,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던데 그리고 해외 순방도 좋지만 일단 민생이 어려우니까 네. 제1야당 대표도 한번 만나든지 이런 얘기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달래주시겠습니까? 좀 어떻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논리적 비약이지 않나. 어떤 왜냐하면은 부분이요? 예.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번 엑스포 유치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공을 들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아까 이왕 나가는 거 여러 명 만나지 않은데 사실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충분히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만나 가지고 이렇게 탁 친해질 수가 없거든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면서 이렇게 친밀감을 이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도 우리를 지지했고, 사실 아까 성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영국에 가서 이제 저희가 성과를 얻어온 것은 제가 워킹홀리데이 1년에 1,000명이었는데 5,000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그 만 35세로 이제 저희가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취업을 하기 힘든 이제 청년들이 또 영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더 이제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포를 열었을 때 뭐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입장료 하나만 볼게요. 저희가 한 5천만 명 정도 저희가 6개월 동안 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반년 동안 하더라고요. 예, 반년 동안 합니다. 입장료만 5만 원만 받아도요. 이게 2조 5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에도 엑스포를 유치를 해가지고 중국 GDP, 중국 크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가. 근데 중국 GDP의 2%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자료 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엑스포는 유치가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초기에 순방을 좀 잦았던 것은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예. 그렇게 이제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게, 민주당의 지상욱 전 의원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파라과이를 방문하셔서 이제 세계 엑스포 유치를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떠난 다음 날 파라과이는 바로 사우디를 지지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가 7번 만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시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통점이 많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 먹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똑같은 햄버거 가게를 2번이나 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맛있는 음식 먹고 뭐 햄버거 먹는 게 궁금해서 기시다하고 만나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교 문제라든지 뭐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하셔야지 대통령께서 두 분이 국가의 정상이 만나서 했던 말이 우리는 술 먹고 음식 먹는 거 좋아한다 이런 말이면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직면에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김유성 의원이고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예. 어쨌든 뭐 해외 순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별히 뭐 민주당도 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뭐 전 정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은 많지 않습니까? 타지말 뭐 이런 것들 김정숙 여사의 그런 것들을 조금 고운 시선으로 국가를 위한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는데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저희가 전반전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좀 빠져나오겠습니다. 일단 내일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에 여야 나눠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토크 콘서트장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파크가 한번 튀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튀었습니다.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도덕이 없는 건 부모 잘못이 크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하면서 부모 욕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폐륜적 발언이 혁신이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엔 둘 다 우리말로 했습니다. 네. 영어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번 논란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를 지칭을 준석이라고 하면서 인 위원장이 발언을 했거든요. 이 논란은 김유성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솔직히 이번 발언의 수위가 네. 꽤 높았다는 것은 저는 인정은 하고요. 그 워딩만 워딩만 악화가 봤을 될 때는. 것 같은데. 예, 워딩만 봤을 때는. 하지만 그 자세히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부모님을 욕을 하기 위한 그런 발언은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동안의 행실을 조금 지적하기 위한 과정에서 좀 다소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발언 말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좀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사실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문제는 보면은요, 우리 당 내에서 이제 그 혁신위원장과 신당을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창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이 두 분의 갈등에서 좀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힘 당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민주당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마치 싸움 구경해서 이준석 대표 편 들어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오바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막말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야권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뭐 최광욱 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막말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자기 앞가림부터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김은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버르장머리는 없지만이라고 말을 달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불난집 구경을 하신 겁니까?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불난집 구경을 하기보다는 이게 멘트가 너무 셌죠. 저희가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부모 욕은 안 합니다. 근데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국민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깨끗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부모 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폐륜적인 멘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했던 말이 있는데 한국의 예의는 온돌방에서 아랫목 교육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온돌방하고 아랫목 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요즘 시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의가 없고 부모들을 잘못 만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무식한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폐륜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순한 맛으로는 최강욱 의원이 있고요. 좀 매운 맛으로는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있는데 이것을 폐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것도 역시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아마 이거 그 예.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단어 사용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네. 뒤에 시간도 두 분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이 4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했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앞서 신당 창당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그래도 D-Day 한 달입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또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탄희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고요. 정개특위는 다가오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속인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위성정당 금지 이 두 가지를 이재명 당대표에게 결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모레인 29일에 다시 한번 의총을 연다고 하는데 이때는 뭐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되어야만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탄희 의원과도 지난주 금요일에 만나서 꽤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탄희 의원의 이제 정치개혁에 대한 목적과 그거는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나라 정치가 좀 더 똑똑해질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가 똑똑해지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개혁 선거법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곳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정치에서는 이 두 양당이 거대 정치이기 때문에 이 거대 양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져야만 이 두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다른 쪽에서 조금 골목 상권을 올 수가 있고 47석에 네네 그래야 조금 우리나라 정치도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요거만 하나 짧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 준연동형을 유지를 하잖아요. 유지를 하고 위성정당 금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당론으로 다시 못을 박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민주당만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상적이지 이탄희 의원의 발언은 이상적이지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힘과 같은 연동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초반에 선거법 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데 아마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있으시면 좀 더 멘트를 주시고 국민의힘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김유성 의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아니라 지금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16년이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마지막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여야 서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위성정당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고서에 보면 일부 보고서에 보면은 여당이 지금 이 만약에 위성정당을 내세우게 되면은 여당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사실 보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민주당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가장 본다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을 바라보실 때는 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김혜성 의원님? 사실 이전에 위성정당을 내세웠을 때 뭐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더 많은 의석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에 대해서는 반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성 김혜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상록 전 창원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드디어 새 친구가 공개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 친구를 만나 삶의 적점을 찾는 처음 뵙겠습니다. 자, 63,900원 69. 무슨 나와? 아, 물이 또 나오나? 아, 신나죠? 자식 같은 존재도. 신선하고 맛있지. 오케이. 좀 먹어봐. 엄마 어서 오시라.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성장이 제일 중요하죠. 바로 그냥 즉석에서 떠올랐어요. 컴퓨터로 침착하게 탁 치고 되게 여러 번 썼다가 지우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다 생긴 걸까 이 모든 게. 저 이렇게 뛰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나를 왜 걷게 하는 거야? 아, 찾았다. 매우 낯설군요. 놀이기구 이런 거 타라고 막 시키고 하시던데. 난 정말 끝장이다. 알아서 사세요 라고 하겠죠 그냥. 욕 봐라. 지방을 버려야 지역이 산다? 지역의 한계와 가능성을 치열하게 진단합니다. 지역이 문제야! 네, 저희가 기획한 또 준비한 지역이 문제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재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다가 네. 이거는 뭐 중앙 정부든 만든 말이 아니고요. 네. 그 지잡대라고. 그러니까. 방송에 제가 쓸 일이 없는데 그렇죠. 오늘은 쓰게 됩니다. 네. 지잡대라고 지방에 잡되고 상스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그런 대학교 지잡대 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조차도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럼요. 단어라니까. 이거는 뭐 철저히 비하죠. 비하죠, 비하. 비하죠. 그거는 정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혹시나 자조적으로 이런 말을 쓰진 않나? 자조적으로. 네, 그거는 더더욱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해도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거에 자조적인 동조를 하지는 않는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 이 잡다한 대학 이런 게 지잡대라고 하는데 서울 혹은 수도권 지역을 그러면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거기도 다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중앙으로 생각을 깔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지방에 있는 대학이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지역에 있는 거고 지방에 있는 건데 왜 이런 말들이 만들어졌을까? 대학의 위계, 서열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공고하게 만드는 말이다. 그렇다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언어가 있는 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거에 동조해서 그런 말을 쓴다?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의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말들은 쓰지 않아야 될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이제 인서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굳이 또 영어 전치사 인까지 붙여서 인서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서울 지방 대학에 진학할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좀 바른 길일까요? 아니 뭐 특정 대학을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네요. 아니면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라든지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방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지역을 지방이라고 치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인서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다르죠. 앞으로 지방대학 하면은 예를 들자면 경남의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대학, 경남의 대학, 뭐 전남의 대학 다 포함이 된다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게다가 지역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는 지역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지방이라고 하면 중앙이 있는 건데 과연 대학에 중앙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써보자. 위계가 있는 거니까 중앙을 설정하는 거니까 내가 내 생각의 체계 안에서 대학 중에서 중앙이 있고 그다음에 변두리가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하는지 이것들을 질문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서 그 자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부모님들도 만약에 그 자녀를 두고 있으면 학교 다니는 자녀 두고 있으면은 인서울 그러니까 지금은 쓰겠습니다. 인서울하지 못하면은 뭔가 내가 애를 잘못 키운 건가? 그리고 우리 애도 뭔가 실패한 건가? 이렇게 낙인을 스스로 찍는 거 아닌가? 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서울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얘기하셨듯이 인이라는 전치사, 영어 전치사에다가 서울이 붙었잖아요. 근데 아웃서울은 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서울이라는 건 이게 좀 뭔가
핵심을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서울 중심주의가 그렇죠. 생겨 있고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예.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주변과 어떤 중심 이런 것들을 설정한 말이고요. 뭔가 그 서울이 목표다. 서울을 향해 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말이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써야 될까? 지역의 대학들이 모든 지역의 대학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도 지역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 맞습니다. 인서울이라는 말 자체를 조심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뭐 교수님께서 만나는 학생들은 그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예.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다시 한번 더 당신이 더 좋은 사람, 더 성장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묻죠. 그렇다면 그런 말을 안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딱 몇 초 상간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네. 말씀드렸는데 저는 원래 고향이 경남 진주인데 네. 뭐 결혼 생활부터 그리고 네. 지금의 현 방송국에 일하기 전에 또 네.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 네. 내려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네. 표현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또한 좀 지적을 받겠더라고요. 제 교수님 많이 밑에서 수업을 받거나 했다라는. 저는 밑에서라는 말도 그러네. 쓰지 제가 말자라고 얘기를 뱉어놓고도 합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옆에서라고 쓰자. 우리 옆에서. 예.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곁에서 제가 네. 수업을 같이, 네. 들었다면 혼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혼내지 않고요. 그냥 예.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 당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느냐. 예.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진행이 좀 어렵네요. 그런가요? 네, 네. 아닙니다. 듣겠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서울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 저도 그냥 무심코 썼었어요. 왜냐면 지도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천이나 아니면 강원도를 생각해 보시죠. 이게 위아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개념적 위아래지 방위의 위아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갑자기 딱 질문을 던지니까 이런 말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언어의 감수성을 갖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왕조주의적이고 중앙 집권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반영된 말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상하적인 관계 이런 거로 설정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서울 이외 지역을 지방에 출장 갔어라고 얘기하고 서울에서 이동하는 거를 뭐 지방으로 출장 갔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본다면 그 말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출장 갔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렇죠. 예. 경남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는 것도 서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타 지역 다녀오는 거죠. 서울 근데 갔다 오는 뭔가 거죠. 서울 출장 간다고 하면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물론 그 기억을 해야 되지만 또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그 참사라든지 네네. 이태원도 있었고요. 그쵸.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12구 참사 이렇게 네, 부르기도 그쵸. 했었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태원, 강남 이렇게 붙이지만 그쵸.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자체 이름으로 그냥 바로 그렇죠. 붙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 또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서울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서울 지역의 어떤 동까지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자들이 그쪽에 다 있으니까 예. 나에게 익숙한 것은 그러나 부산 지역이라든지 경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지역에 낙인을 찍는 이름도 문제지만 예. 그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 단체 이름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떤 사건이 벌면 서울 참사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서울 중심적인 표현들이 많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의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몰라요. 네. 서울에 저도 사는 정확히는 사람도 모릅니다. 근데 예. 여의도 면적의 몇 배, 누구의 관점으로 누구의 기준을 만들었는지 예.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골이라는 말도 그래요. 도시에서 먼 지역인데 서울만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골 그러면 서울 이외 지역에서 온 사람처럼 시골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든지 또 상경하다 이런 말도요. 상경하다. 네, 상경이라는 거를 보면 늘 귀경길이요. 귀경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경이 서울경. 그러니까 예. 서울로 가는 게 귀경길인데 예.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두 다 귀경, 서울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서울 인구가 940만이에요. 1000만이 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경기 지역은요 훨씬 많아요. 1360만 명이에요. 경기로 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인천도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 때 모두 다 서울로 가는 건 아닌데 귀경 차량이라고 퉁쳐버리는 거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 근데 표준어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게 그냥 뭔가 공식처럼 외웠었는데 네. 그것도 저는 어렸을 때도 네. 뭐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교수님 제가 말씀을 너무 흥미롭게 잘 듣고 있는데 네. 남은 시간이 2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언어학자로서 최근 네. 총선도 앞두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정쟁이 격화가 많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굳이 저런 표현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말들도 많이 하고요. 네. 예, 언어가 좀 오염되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좀 많이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의 역할을 지적하셔도 좋고요. 언어학자로서 교수님 앞으로 좀 우리가 지역에선 좀 언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각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이제 총선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네. 모든 지역에서 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뭐 서울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경남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요. 각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 투표를 하기 전에도 네. 예. 그래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그렇죠. 특히 저는 국회의원들이 한 이야기 중에서 제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국정감사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이 나왔는데 그 국회의원이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과거에 선거에서 국회의원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국정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권자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비하하고 막 이런다고 차별하고 이런다고 표를 주진 않는다는 거 그거를 다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는 거리가 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서울 잘 돌아가시고요. 네. 고려대 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동현의 뉴스 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뉴스바다 시작하겠습니다. 서부 경남 공공병원이 될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잠시 후 뉴스테이블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만 굵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적자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 이야기인데요. 잠시 후 뉴스테이블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체 투지 행진을 하면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몸을 던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관련 인물 초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T타카 검색하시고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2244 문자 참여 번호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뉴스테이블 시작합니다. 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네, 대한민국의 파다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뉴스테이블 오늘은 경남대 조재욱 교수, 서울신문 이창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오늘 밤에 드디어 결정이 됩니다. 몇 시간 뒤쯤, 그러니까 뭐 밤을 새면 되는 건가, 좀 늦게 자면 되는 건가 궁금해하실 텐데.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언제입니까? 네,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대략적인 이 결과 발표는 오늘 밤 자정 혹은 한 12시 반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가 한국 시간 오후 9시 30분부터 이 파리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프리젠테이션과 그리고 전자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은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하고 이후에 이탈리아,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그 프리젠테이션 시간은 나라별로 한 2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전자투표에서 1차 투표 결과
발표가 이뤄지고 여기서 만약 회원국 182개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 이 투표를 받은 회원국이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2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2차 투표에는 1차 투표에서 1, 2위를 한 나라만 이 대상이 되고요. 이를 고려하면 전체 투표 시작은 한 밤 11시 30분 이후 전후 그리고 결과 발표는 12시나 12시 30분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아니고요. 12시 조금 넘으면 발표가 될 것 같으니까 궁금하고 또 기대하는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182개 회원국인데 여기서 이제 분담금을 납부한 179개 나라가 참여하면 3분의 2 120표를 확보하면은 이제 개최지가 1차에서 바로 확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2차 투표까지 가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부분 2차까지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1차에서 바로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바로 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나리오를 일단은 그리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초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앞서 있다는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현재 부산이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좀 제치고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 투표 결과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지 않는다면 2차 투표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2차 투표까지만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탈락한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를 지지했던 유럽의 표를 좀 흡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좀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것 역시 유럽의 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우디가 최근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벤트들을 연이어 개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어제 기사였는데 총리가 이제 파리에 오지 않고 로마에 있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뭐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의 내용도 제가 확인했는데 뭐 당연히 지켜봐야겠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제가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까? 개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야 이거 제대로 좀 붐이 일겠는데 느껴지는데 엑스포는 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치한다고 난리냐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30 만약에 부산에서 세계 엑스포를 우리가 만난다.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교수님? 일단 이제 엑스포는 대규모 국제 전시회잖아요. 엑스포를 유치를 하면 국가 이상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엑스포 기간이 한 6개월 정도인데 그러니까 반년 정도 하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개최 도시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그 1970년에 열린 오사카 박람회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이때 이제 보도 자료를 보니까 6억 4천만 명이 오사카를 방문했다고요. 그래요? 이 당시에 일본 총 인구가 1억 2천만 명, 3천만 명 정도 됐거든요. 엄청납니다. 5배 정도의 규모가 오사카를 방문을 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그 오사카가 활기를 띠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부산의 경제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관광 산업이 그 활기를 띨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부산을 찾았을 때 엑스포 전시회 만 관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해운대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생선회도 한 접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의 상권들도 활기를 띨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엑스포 기간에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부산의 매력과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산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대기간 동안에 전시회 기간 동안에 국가와 국가 간의 가구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교류 협력의 디딤돌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국가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 희망 고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부산의 엑스포 당연히 유치가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이 2023년 11월 28일이니까 28일 또는 뭐 21월 29일 11월 끝자락에 우리가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뒤늦게 참전도 했잖아요. 가능성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좀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뭐 대한민국 국민을 삼아서 무조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요, 마음은 100%인데. 지금 이제 결선 투표까지 우리 정부 염두를 두고 있으니까 쉬운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와 부산시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특히 예. 세계적인 가수 BTS도 여기에 참여까지 해가지고 배우 이정재 씨와 예, 활발한 활동을 했고요. 이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뭐냐면 그 부산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총선과 직결이 됐어요. 총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마침 정부 여당 쪽에서 호재가 그렇게 큰 호재가 안 보여요. 뭔가 지지율도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변곡점이 필요한데 이 엑스포를 유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 유치 결과도 내년 총선에서 PK 지역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치가 된다면 정부 여당이 좋은 쪽으로 표를 얻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실망한 이 부산 시민이나 경남 도민들이 또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 순방이 많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해외 순방의 결과물이다. 만약 우리가 유치에 성공하면 그래서 총선 앞두고 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도 하고요. 또 우려도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외신에서는 그러면 이창원 기자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네, 많은 외신들이 사실 사우디가 여전히 강하다. 유력한 사우디다. 네, 리야드가 강하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리야드의 부산이 공격적으로 추격하고 있다. 또 리야드는 현재까지 1강인데 뭐 부산과 이탈리아의 로마가 이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랍권 뉴스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를 당연히 장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걸 보면서 조금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 회원국들의 표심이 유동적이라서 마지막까지 좀 총회까지 한번 역량을 쏟아볼 만하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두꺽마가 유행을 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막꺽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 자, 결전에 오늘 밤이 될 테니까 기대를 해보죠. 자, 다음은 경남 현안으로 이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설립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 제가 앞서 문을 열며 전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진주병원 개원 목표가 2027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동이 걸렸고 이유는 적자입니다. 적자를 우려했기 때문에 제동을 걸게 됐는데 그래서 2013년 떠올리는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했을 때 제시했던 명분이 만성 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전 또 한 번 떠올리시면서 살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창원 기자가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적자가 가장 컸고요. 이게 행정 절차상 가장 필요한 게 우선은 이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제 그 도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왔고 그 내용 중에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의 용지매입과 신축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이 관련 질의 과정에서 경남도의원 동부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주병원의 적자 우려를 요구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령 우기수 도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적자 이유는 강기 수준이면 가지만 고가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고도기술 요할 때는 가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크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적자가 불보듯 뻔하다. 종합병원이 필요한지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위주로 갈지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선 회의에서도 한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시영 경남도의원은 불보듯 뻔하게 적자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데 적자 폭을 줄일 만한 전략과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경남도를 질타했습니다. 또 최동환 도의원도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적자 폭이 너무 크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획행정에 따르면은 공공성 이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적자 폭이 현실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한다. 그럼에도 또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공공병원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시면 돼요. 공공재는 도민들이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 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는 것은 마이너스가 불가피해요. 그 공공병원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진주에 이제 대학병원이 있지만 이 서부 경남은 상대적으로 병원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 지역은 농촌이 그 많은 곳이고 그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병원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고 있고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그 경남도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공공성을 가진 성격의 사업은 적자가 불가피한데 이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차피 한번 하기로 한 거 도민들과 약속이니까 이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적자를 좀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가면서 설립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이 도민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도와 도의가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부 경남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적자 걱정을 합니까? 그럼 의대 정원은 왜 늘리자고 하는 겁니까? 라는 말씀도 남겨주셨고 민선 8기 출범하면서 경남도정 과제도 경남도 의료원 진주병원 신축 추진이기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 경남이 의료 취약지 중에 또 한 곳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인데 자, 이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서부가 아니라 동부권에서 약간의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적자를 이제 우려하는 경남도 의원들의 지역구를 봤더니 대부분 동부권이었고 그러니까 동부권의 일부 의원은 공공병원 그러면 진주 가고 우주항공청 지금 사천 뭐 연내 되냐 마냐 이런 거 지금 또 집중되고 있고 역시 사천도 서부 경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서부 경남으로 다 뭔가 쏠리고 집중되는 것 같은데 동부권도 뭐 하나 균형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관련 발언을 이제 김해가 지역군인 최동원 도의원이 주도적으로 했었는데요. 김해입니까? 예. 네, 의료원도 뭐 부활시키고 우주항공청도 진주에 설치하고 또 도농업기술원도 진주로 이전하고 뭐 도수목원도 진주에 있는 도수목원도 확장시키고 전부 서부 경남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물론 뭐 지역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서부 경남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 정치권에서 김해와 양산을 부산에 편입시키자 이런 주장이 나온 것과도 연관을 시켰는데요. 최 도의원은 김해와 양산을 편입시키겠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왜 나오겠느냐. 부산이 생활권이라는 김해 시민이 많았을 것이라면서 경남에서 좀 홀대를 당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반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 얘기가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군요. 서부 경남 일단 도에서는 의료 취약지로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동부권의 이런 주장 물론 일부 의원의 주장입니다만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봐요. 네. 예. 공공병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앞서 한 것처럼 그런데 적자가 불가피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무한정으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동부권에 상대적으로 종합병원도 꽤 많고요. 보건 인프라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앞서 그 한 의원이 서부 경남에 많은 것을 안겨줬고 그래서 김해를 비롯해 가지고 동부권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우주항공청은 사천 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부 경남은 농촌 지역이 많은 곳이니까 농업기술원도 진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도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 보면 전부 다 창원을 비롯해 가지고 동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부 경남, 동부 경남으로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쪼개서 나누어 보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공병원 때문에 혹시나 갈라치기가 될까 봐 그것도 우려.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우리 경남도 내에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좀 은행을 좀 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의원의 얘기입니다만 이 의제 역시나 또 총선 앞두고 좀 불거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이미 어느 정도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동부권으로 간다고 해도 야 이게 지금도 2027년 진주병원 개원 목표였는데 전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서부 경남에 공공병원을 짓는 거는 그대로 가고 동부 쪽에서도 뭔가 좀 공공성을 띈 그런 보건 의료 체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한쪽 했기 때문에 뭐 다 몰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저것 다 서부 경남 가니까 우리 쪽도 뭐 해줘라. 그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김해 양산이 부산으로 편입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선 전에 역시나 또 충분히 지역민들의 관심 사안으로 더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전반전 마무리하기까지는 시간이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병원 설립이 당초보다 늦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당장 내년에 필요한 이 공유재산 관련 조례가 이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음 회기까지 또 넘겨진다고 하면 그만큼 그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공공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미뤄지면은 당연히 안 될 주제긴 한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총선 얘기도 했습니다만 총선 전에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워낙 파다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뉴스파다에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를 만나봤었고 또 신당 창당 여부 결정이 이제 D-Day 한 달도 안 되더라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소식도 자주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뉴스파다에서 함께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분과는 야당 쪽 신당 창당설도 살펴보려 하는데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의견 그룹 세 번째 권력을 출범시킨 바 있고 민주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의원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 모임 민주주의 실천 행동에서도 신당 창당 준비를 언급하면서 제3지대 구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이고 있고 민주당은 또 원내로 보자면 또 원칙과 상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전반전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창훈 기자가 야당 쪽의 신당 창당설에 있어서 먼저 정의당 계파인 세 번째 권력 내용부터 짚어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뉴스파다 집중해 주시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드디어 새 친구가 공개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 친구를 만나 삶의 접점을 찾는 처음 뵙겠습니다. 자, 63,900원 69. 무슨 나와? 아무도 또 나오나? 신나죠? 자식 같은 존재들. 신선하고 맛있지? 오케이. 좀 먹어봐. 엄마 어서 오시라.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바로 그냥 즉석에서 떠올랐어요. 컴퓨터로 침착하게 탁 치고 되게 여러 번 썼다가 지우고 썼다 지우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다 생긴 걸까 이 모든 게. 저 이렇게 뛰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나를 왜 걷게 하는 거야? 아, 찾았다. 매우 낯설군요. 놀이기구 이런 거 타라고 막 시키고 하시던데. 난 정말 끝장이다. 알아서 사세요 라고 하겠죠 그냥. 욕 봐라.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테이블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서울신문 이창원 기자가 이번엔 야당 쪽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것이고 정의당 계파 세 번째 권력부터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듣겠습니다. 이 세 번째 권력은 류호정 그리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이제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제 내년 총선에서 30석, 많게는 40석까지 좀 확보를 해서 교섭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창당을 했거나 또 준비 중인 다른 제3지대와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밝혔고 새로운 종류의 정당으로 규정하고 기존 정당과는 다른 좀 다원주의적의 정치 경쟁이 보장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의 원외 모임인 민주주의 실천행동이 지난 26일 결의문을 내고
우리는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겠다고 창당 선언을 사실상 했습니다. 실천 행동은 창당 준비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라는 대권 주자를 앞세워서 신당이 출연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내년에 공천 등에서 불만을 느낀 인사들이 신당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이런 구조도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래 두고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질문을 받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또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의당 쪽을 보면은 이제 류호정 장혜영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그 자진 탈당하면 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정의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어떡하려고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겠고, 민주당에서는 그 이낙연뿐만 아니라 이름이 거론되는 게 또 뭐 조국, 송영길, 추미애 전 장관까지 다 소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선 앞두고 신당 창당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선거제 개편 논의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신당 창당과 연계지어서 뉴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유권자들은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고요.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히려 더 쓴소리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이제 신당 창당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성정당에 대한 불만이 많다, 불신이 크다, 불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네. 거대 양당에서 쇄신,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인 거는 맞고, 그리고 거대 양당의 그 주류 인사들, 특히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지금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불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 양당에서 앞으로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대폭 물갈이가 안 된다면, 즉 공천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무당파층이라든지 또 중도 세력들이 대거 신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흘러가더라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국민들인데 오히려 참 여러 가지 사안들로 좀 외면받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우려되는 총선 전 저희가 짚어본 뉴스 테이블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이창원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권을 보장을 하며 이 추운 겨울 또 올해 끝자락 전국 오체 투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열흘 넘게 전국 오체 투지 행진 중이라고 하시던데 좀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현재 뭐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어제는 전남 도청에 갔다 얘기까지 제가 봤거든요. 네, 어제는 전남도청 앞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완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것도 창원 사업 마산까지 오셨습니다. 약 2주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네. 지난 11월 15일 제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17일 경남, 그리고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남, 오늘 8번째로 광주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충북 청주, 충북 도청에 있는 곳으로 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 그리고 경기, 서울, 이렇게 12월 7일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TV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온 몸을 이제 앞쪽으로 해서 아스팔트 위에 마치 몸을 던진 듯이 누워서 이렇게 오체 투지 행진을 하고 계신 건데 다른 시위나 다른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517명의 삭발도 해보고 또 단식도 해보고 산보일보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오태투지라는 것은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의 소문이 나가 있는데 요 사이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는 투쟁 방식의 하나로 이렇게 많이 시민사회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가장 낮은 자세로 정치권이나 정부에 이제 저희 목소리를 전달하는 이런 입장에서 오체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그러면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참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주거의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또 통합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세세하게 정부가 제대로 좀 실천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가 지금 함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모신 윤종술 대표님도 이제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드님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함이 윤현민 군인데 현민 군 좀 어떤 아들이십니까? 29살 발달장애 아동인데요. 뭐 아주 건강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병원에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는 4시간을 일을 하고 오후에 4시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간활동 데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4시간은 병원에서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요. 물론 대안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데 근로 지원이나 지원을 받아서 국가의 지원을 인력 지원을 받아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고 오후에는 또 그 일을 한 스트레스를 오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데이 서비스 주로 볼링을 치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일과 8시간을 잘 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네,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뭐 보거나 들으시면서 아드님을 뭐 알거나 또 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의젓하게 잘 자라난 우리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례지만 자녀가 한 분이신 거죠? 딸이 이제 1살 연년생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 비장애인이고요. 그러면 또 한 명분이 아들인 건데 저는 뭐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만 그게 태어났을 때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기도 겁이 날 정도로 우리 정말 소중한 아들이고 자식이었는데 이 아드님이 이제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감히 상상해 보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실례지만 대표님 그때 감정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좀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95년생인데요. 1995년도에 태어났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종 진단을 받고 나서 뭐 흔히 부모님들이 말하는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랄까요? 저는 이제 사실 도저히 인정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코피가 계속 신경이 나서요. 대표님. 석 달 동안 코피가 계속 났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코피 안 하고 그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119 진료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로 막심한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혈관 파열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섬에 가서 몇 달 쉬고 오면 이게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원인이 이제 아들에게 있은 거죠. 아들이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막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 생활 리듬이 다 루틴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런 고통들이 이제 당시에 기억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당시 대표님도 생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생업이 이제 있었죠. 자영업을 했는데요. 자영업 상태에서도 이제 아이 치료에 이제 몸에 있었죠. 치료하면 나은 줄 알고 치료하면 비장애인처럼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계속 치료에 목매여 있다가 진단을 받는 순간 이렇게 와라락 무너진 거죠. 정말 그 억장이 무너진 듯한 당시의 느낌을 안고 그리고 100% 극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시고 그럼에도 현실에 돌아왔을 때 이 목도한 현실이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아이 한 명 아드님 기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대표님께서는 97년에 장애인 부모회 꾸리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어떤 목표가 있거나 또 어떤 각오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장애인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쫓겨왔습니다. 한 달만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결국 이제 어린이집 가지 못하고 집에서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장애 아이들만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보니까 서울에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 한 곳이면 전국에 거의 전국에 딱 한 곳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장애 아이들만 다니는 어린이집. 그래서 김해에 이 두 번째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료실에 다니는 부모님들 설득해서 김해시청에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전에 장애인 자녀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게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 갔는데 거기서 주로 왕따가 되고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럼 부모가 제대로 다니질 못했던 그렇죠. 거네요. 부모가 양육한 거죠. 그래서 김해에 이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우리나라 유호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사실 이제 김해 시청을 막 증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문제가 생기고 법적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 운동을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해 시청이 저를 고발하고 제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제 윤명임자 감방에 있은 거죠. 감방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모든 아이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참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NGO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의학을 공부했는데요. 다른 걸 공부하고 이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간두고 이랬는데 다시 NGO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NGO를 공부해서 전문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고난이 끝이 아니었는데 여러 고난을 또 이겨내시고 살아가시면서 2004년에 전국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또 만들어서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해서 힘을 쓰셨습니다. 역시 그 함께하는 그 부모연대도 힘이 돼줬을 것이고 그럼에도 법률적 근거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생성이 됐음에도 실제 우리 아이를 학교까지 보내고 좀 편안하게 뭐 걱정 없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워오고 이런 과정까지 돌입하기도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고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학? 당시에 이제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장애인대 특수교육법을 만들고 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만들고 발달장애인 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통합교육의 현실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육받을 곳이 없어서 학교를 보내달라만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통합교육이나 뭐 학교에 가는 거는 상당히 이제 문호가 개방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갈 때는 학교 가기조차 진입이 힘들었고요. 지금은 진입은 용이하지만 학교 안에서 제대로 된 이 긍정적인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게 쉽지 않는 구조인 거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용어 같은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수학교가 있고 제가 초중고 시절에 중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특수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특수반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일반 학교에 특수반을 뭐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특수학교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완전히 특수반도 안 가고 완전 통합하는 비장애 학생들과 종일 통합하는 통합반. 그리고 특수반에 있다가 비장애가 통합하는 비장애 학생 통합하는 특수반. 그리고 특수학교. 이렇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유엔에서 세계 장애인 권리협약으로 있습니다.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비준을 했는데요. 2009년도부터 발의가 됐는데 이 권리협약에 보면 분리교육을 하지 마라.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학년기 때부터 학교 때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전 세계가 이 분리교육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특수학교 교육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든 없든 그냥 다 같은 학생이니까 그렇죠. 한 학교에서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똑같이 공부하고 배워라. 그렇죠. 그게 통합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야 통합이 되고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된다라는 논리죠. 그러면 해외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뭐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는 OECD 가국 38개국 전 세계는 통합교육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뭐 독일이 아주 조금 남아 있고요. 일본과 한국이 통합이 잘 안 되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대부분 나라들은 전부 통합교육으로 완전히 방향을 다 선회해서 버립니다. 거의 100% 통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한국만 아직 일본하고 이렇게 특수학교도 존재하고 특수반도 존재하고 통합도 존재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뭐 교육이나 그리고 또 부모님들을 떠올려 봤을 때 통합교육 정말 바른 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라고 하니까. 그런데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이 교육에 갖다 붙고 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또 각자 도생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처럼 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비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그리고 일부일 수 있겠죠. 나는 반대다. 우리 아이 교육이 오히려 좀 방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최근에 그 웹툰 작가 주호민 씨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오는 상황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참 안타까움의 방증인데 이런 만약에 비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말이 있다면 좀 어떻게 답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교육의 장애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이루지 않다 보니 혼자 방치된 상황에서 주어민 자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국가적인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통합교육에 적절한 인력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비장애 학생들에게 방해되지 않고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갈 건데 우리는 장애 학생 한 명이 비장애 학생 수는 28명, 30명 수에 그냥 내던져지니까 국가가 지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의 생각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충분히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국가의 적정 지원만 있다면 충분히 비장애인 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아이의 공부 교육이 방해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인성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같이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선진국도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잘못됐다 얘기 아니라 분명 바꿔가야 될 주제라는 것은 꼭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것은 그런데 이제 교육입니다. 흔히 말하는 뭐 초중고까지인데 끝나면은 보통 이제 취업을 하러 준비를 하거나 뭐 또 해외를 가거나 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발달 장애를 가진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 경남도 경남 청년 순유출이 1위라고 합니다. 그게 이유가 일자리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친구들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발달 장애인 친구들은 얼마나 더 험난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발달 장애인이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성인이 되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집에서 이제 나가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린다든지 상급 학교를 지나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60% 가까이가 24시간 부모가 같이 있습니다. 60%가 한 40%만 서비스를 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아드님처럼 40% 정도만. 네, 60%는 24시간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부모와 같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24시간 비장애인 친구들은 낮에 이렇게 성인이 되면 친구도 만나러 가고 물론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시간 일과 시간을 즐기는데 발달장애인 친구들 혼자 의사소통이나 교우관계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하고 24시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겪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지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만약 생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생업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그 참 재난이 약자들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가혹하게 느꼈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서비스 기간도 가지 못하고 24시간 부모와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까 결국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코로나 한 2년 동안 거의 20-30건 정도 사이 거의 30건 가까이 되는 가족의 집단 자살이 한 20건 이상 또 뭐 사고가 한 10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제 이렇게 터졌는데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코로나는 지났지만 이런 참사들이 뭐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발달장애 엄마 8살 자녀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이만 죽고 엄마는 살아나서 지금 구속된 상태에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이렇게 코로나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한국의 정책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미 그 위험 신호가 켜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같은 그런 뭐 재난이라든지 또 이런 돌봄 부담감이 더 확대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헤아려 본다면은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의 가족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깜깜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졸업 이후에 지역사회 낮 시간에 서비스를 받고 같이 활동도 하고 뭐 때로는 직장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없는 세상에 중요한 거는 주거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없는 세상에 한국 사회 시스템이 없습니다. 당장 제가 가족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발달장애 부모들이 죽으면 자녀는 어디 살아갈 건지 상갓집에서 결정된대요. 상갓집에서 형제자매가 할 건지 친인척이 할 건지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가정들은 친인척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대개 2달 안에 다 나온답니다. 친인척 집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럼 나오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설로 간다든지 아니면 노숙을 한다든지 서울역 노숙의 절반이 발달장애인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노숙시설에 그 제가 한 60%라고 주장을 했는데 노숙시설협회에서 정확하게 38%가 발달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무용고로 떠돌다가 노숙시설에 가는 거죠. 지금 이게 한국 사회에 주거 문제가 없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표님 시간이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대표님이 인터뷰했던 기사를 아마 작년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보다 좀 뭐 하루 빨리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세상을 좀 늦게 하루라도 늦게 떠나고 싶다 이런. 근데 그거는 바람으로 솔직히 할 수는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진짜 지금 당장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디까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건지 우리 사회가 마지막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우선 뭐 낮 시간에 서비스나 일자리들은 점차적으로 한국 사회도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남한 것은 부모가 없는 세상에 살아갈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 예. 집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인력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인력 지원이 없다 보니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이라도 시범 사업이라도 해달라. 이 주거 생활 서비스, 유지 서비스 시범 사업이라도 해달라. 인력 파견해달라는 소리죠. 그것도 다는 아니고 부모가 없고 위기 가정이 생길 때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점차로 확대해 나가면 한국 사회도 충분히 희망이 있는 사회이지 않을까.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지만 OECD 국가지 상인 복지 예산이 공지다임일 정도 수준이 낮은 나라지만 또 한국이 이런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풀어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 하니까 또 사실 또 먹는 것도 저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워낙 이제 미래를 대한민국 미래를 좀 예측하는 시각에서는 양극화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꼭 한 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030년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세계 엑스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자정 프랑스 파리에서 꼭 들려오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도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파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의 바단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동현의 뉴스 바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1월 마지막 뉴스바다 시작하게 됐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2030년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가 안타깝게 무산이 됐습니다. 유력 주자로 평가를 받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최종 결정이 됐죠. 국내에서는 페인을 분석하면서도 동시에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대목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조합으로 함께하는 뉴스테이블에서 이 내용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그중에 다채로운 음악 공연에 갈증이 있는 도민들을 위한 축제 소식이 마침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다 좋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T타카 검색하시고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고요. 샵 2244로 남겨주셔도 가능합니다. 단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사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테이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자, 오늘도 뉴스테이블부터 출발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각종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셨는데 새로운 조합입니다. 배철순 경남 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배철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MBC 경남 방문은 처음이신 거죠? 예,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신상훈 전 의원보다는 아무래도 도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 의창구 출신 배철순입니다. 이번 달 초순까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의창구에서 경남 국정과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직자 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토론할 신상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개 시간 안 되는 거죠? 네. 섭섭하지 않으신 거죠? 예. 아닙니다. 두 분 다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함께 모시게 됐고 배철순 소장 같은 경우에는 경남
국정 과제가 붙네요. 보통 뭐 포럼이나 지역 이런 거 많이 붙지 않습니까? 예. 국정 과제가 붙었네요. 저는 뭐 정책에 좀 더 관심이 있고요.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활동보다는 정책으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구성을 했고, 굳이 경남이라는 큰 범위를 붙인 거는 국정 과제의 성격 때문에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광역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정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광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연구소 위치가 창원의 의창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잘 몰랐던 분들도 지금 실시간 댓글로 박철순 선수는 아는데라고 하셨는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소장입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밤사이 국내에 주목을 받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2030년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였습니다. 저도 자정 넘어서까지 기다렸거든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결과였고 응원하고 기다리신 분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유치 무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까 하는데 먼저 배철순 소장님부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SNS에 또 유치 홍보글도 올리기도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확인했거든요. 더 아쉬우셨겠는데요. 저희 뭐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들이 뭐 그만둔 사직한 행정관들이 집단적으로 사실은 유치 기원을 했지요. 페이스북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저희 동료들이 그 유치를 위해서 일하는 걸 봐왔거든요. 미래전략관, 뭐 또 미래전략 비서관실 이런 분들은 그 일만을 위해서 대통령이 구성을 한 특별한 기구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거의 국내에 계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던 분이 주변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 유치에 대해서 좀 간절함이 아무래도 옆에서 봤으니까 조금 더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가집니다. 자, 이제 신성호 전 의원에게 질문 드리면은 어제 그 결과를 당연히 실시간 보셨을 것 같고 뭐 지역구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더 가까이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 정부 전략 이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차에서 일단 이탈리아 제치고 2차로 가서 사우디와 한번 붙어보겠다. 역전도 가능하다. 였는데 29표 보고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29표가 딱 떴을 때 이 정도 숫자면 기권한 국가가 많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표 계산을 해보니까 기권은 단 한 나라도 안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 건데 공교롭게도 제가 여기 MBC 경남에 오기 전에 부산에 있었어요. 네네. 저 오늘 뭐 부산에 이제 거리에서 1인 시위를 좀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1시간 동안 부산에 서 있다가 왔는데 지나가는 버스마다 전부 다 엑스포 문구가 붙여져 있는. 유치무상 거부권 행사해 달라 이런 거 하신 건 아니죠? 저는 그런 거 아니라 전혀 다른 이제 외교적 내용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같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1인 시위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었던 팀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부산 분들이었는데 좀 많이 아쉬워하고 그리고 좀 놀라셨더라고요. 29표는 생각도 못했다. 너무나 적은 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제 보면 한 일주일 전부터 분위기를 좀 띄웠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부터 언론이나 뭐 참모진이나 뭐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좀 한 팀으로 이 엑스포를 여야가 다 좀 원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29표라는 생각보다 큰 격차를 만든 게 더 아쉽게 좀 나타낸 것은 아닌가 해서 우리의 외교 역량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서 그 거부권 농담으로 던졌던 것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또 아쉬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었고 말씀대로 원팀 정신을 또 강조하면서도 스스로 위로도 하고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정신 이런 마인드 큰 자양분이 됐다 이런 것도 있고요. 보수 언론 보면은 다 똑같은 한 표 행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대규모 5.1면이 영향 때문에 우리가 뭐 질 수밖에 없었다. 페인 분석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5.1머니는 변수가 아니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와서 5.1머니 때문에 졌다라는 것은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정부 탓도 나오긴 하던데. 저 언론을 보면서 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혀 관심 없다가 1년 4개월 만에 준비했다. 뒤늦게 이제 뛰어들면서. 그래서 설마 저희 소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봐 좀 조마조마했는데 일단 그것은 팩트도 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정부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을 잡아서 일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속해서 전 정부 탓하는 모습은 국민 동의도 얻어내기도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유는 하필이면 이게 총선 전에 판가름이 나지 않았습니까? 뭐 전 정부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뭐 그런 말씀들이 있지요. 왕왕 있기도 하고 했는데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열었잖아요. 여셨고
사실상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신 겁니다. 아, 맞습니다. 사과를 하신 겁니다. 예. 멘트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 모든 것은 전부 나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또 윤석열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이제 정말 우리 민간은 뭐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크게 덧붙이셨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뭐 대통령께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그 기대감이 컸을 부산 시민들, 또 야당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해하고 이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다시 나아가자. 이런 의미를 주신 진정성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모처럼 즉각적인 대국민 담화가 나왔던 거 흔치 아니겠습니까? 않아요. 대통령의 사과라는 게 정말 흔치 않고 대통령이 쉽게 사과하는 걸 기대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게 가지는 무게감이나 여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빨리 대국민 담화 연계 불과 몇 시간이겠어요. 오늘 새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진정성이 좀 더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덧붙여도 괜찮을까요? 신상훈 전 의원 듣겠습니다. 그 우리 배철순 소장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석열스러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와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출근할 때 약식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교롭게 MBC와 이제 사태가 하나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없앴는데요. 저는 그거를 좀 부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도어 스태핑이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간이 좀 돼서 저도 그 용어를 잠시 까먹었습니다. 도어 스태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모습일 거예요. 기존 정치와는 다른 이때까지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모습이어서 다시 윤석열스러움으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원한 또 소통이 즉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대목은 대통령의 진심이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각도 있지 않았습니까? 배 수장님께 질문 드릴 건데 대통령의 순방이 해외 순방이 너무 잦은 거 아니냐. 그리고 민생, 이 국내 일보다는 외채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외교적인 성과가 좀 아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엑스포 유치권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경남에 있으니까 경남 그리고 조금 넓혀서 불경으로 봤을 때 각종 여론조사 보면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근간은 좀 외교라는 항목이었거든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배 수장님 좀 어떻습니까? 이번 엑스포 유치 무사는요? 총선, 뭐 선거의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대통령의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해 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실 것 같아요. 외교 성과가 엑스포라는 결과물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뭐 갤럽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긍정평가는 외교에서 나와요. 그거를 뭐 전혀 폄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정성은 뭐 여러 국민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총선의 영향력인데 아무래도 있지요. PK 지역에, 우리 지역에, 우리 경남에 또 우리 부산에 큰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고 그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데 오늘 담화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주시길 원합니다. 약 3쪽 정도 분량이에요. 첫 번째 쪽은 미안함이에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해줬던 우리 정부를 위해 일해줬던 우리 국가를 위해 힘써줬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그 탓은 나를 해달라.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쪽은 전부 부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전부 부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했던 목적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뭐 우리 국정 철학인 지방 시대를 위해서다라는 내용들이 한쪽에 굉장히 양이 많아요. 전부 PK에 대한 이야기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로 마무리가 돼요. 두 번째 단락이 양이 가장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사과와 더불어서 그리고 엑스포 유치의 전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공언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의 말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산 시민들이 또 경남 우리 도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목이 이제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국토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며 그리고 부산을 해양과 국제금융과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계속 육성하고 영호남의 남부지역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인프라 구축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라고 대통령이 담화문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앞당겨진 뭐 여러 사업들이 많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남은 현안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 최선 다하겠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부울경 지역 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으로 가면은 이것도 메가시티로 부산 포함해서 부울경 지역이 좀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뭐 일단 메가시티 이야기를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결과를 보고 나서 메가시티가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 혼자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모습인데 만약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3명의 단체장이 함께 뛰었던 모습이고 특별연합이 폐기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부산의 엑스포가 아닌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오사카도 오사카 엑스포가 아닙니다.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입니다. 간사이까지 특별연합으로 넓혀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엑스포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우리 340만 경남 도민들께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뭐 성과가 어찌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29표보다는 더 많은 득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총선의 영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하루아침에도 빨리빨리 바뀌는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120일도 더 남았잖아요. 넉 달도 더 남은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치 실패가 120일 앞으로 남아있는 총선에서 가는 국면에서 하나의 변수 정도이지 아주 큰 변수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방금 우리 배철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외교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당분간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뭐 메가시티 얘기 나와서 그런데 메가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특위 조경태 위원장 계신 특위에서 좀 입장을 정리 중이니까 제가 그 부분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프라 구축의 부분이 뭐 조금 당겨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고무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5개년 계획 정도에 이미 수립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지금 그 엑스포가 오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게 빠지거나 또 갑자기 넣어서 갑자기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 시민들이 또 우리 경남 도민이 가지고 있을 불안감이 있다면 조금 내려둬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신상훈 전 의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더 근처에서 봤던 분이고 근처의 공기를 많이 좀 흡입한 분일 텐데 공기를 그 지역균형 발전 같은 경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도 좀 꾸준히 좀 고심을 많이 하고 그런 대목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어때요? 지방시대위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여러 번 내기도 했었는데 좀 생각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방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계획안을 제출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권한을 모두 주겠답니다. 준답니다. 이걸 조정을 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떼서 위임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잘라서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부분이고 대통령의 특위 가운데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위원회가 있을까요? 대통령직 위원회가 이렇게까지? 혹시 뭐 다른 정부의 이제 앞전 떠오르진 않는데요.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정당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특위 이야기를 처음 들어요.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직속위원회. 그렇습니다. 저희는 며칠 전에 지역과 지방이라는 단어를 두고 제가 여러 해석을 하면서 저는 듣고 통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그 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상징적인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게 제출을 하게 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하고 뭐 이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다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정보가 좀 부족한 걸 수도 있긴 한데요. 조금은 만약에 그만큼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좀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함이 있었다면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쓸모가 없는 정책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이버에 배철순을 검색하시고 네. 칼럼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포털에 배철순과 신상훈을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 두 분은 오늘이 시작입니다. 예, 앞으로도 쭉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고 우리 지역에 계신 네. 또 청년 정치인 두 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 텐데 확실히 또 첫 조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했고 그리고 시간이 좀 빨리 갔습니다. 네.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는 나눌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제 역시나 총선인데 총선 전에 이제 선거제 개편 두고 말이 많거든요. 일단 민주당 쪽 이야기부터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테이블은 새로운 조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바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MK타카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채팅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드디어 새 친구가 공개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 친구를 만나 삶의 접점을 찾는 처음 뵙겠습니다. 없다? 63,900원 69. 무슨 나와? 물이 또 나오나? 신나죠? 자식 같은 존재들. 신선하고 맛있지? 오케이. 좀 먹어봐. 엄마 어서 오시라.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바로 그냥 즉석에서 떠올랐어요. 컴퓨터로 침착하게 탁 치고 되게 여러 번 썼다가 지우고 썼다 지우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다 생긴 걸까 이 모든 게. 저 이렇게 뛰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나를 왜 걷게 하는 거야? 아, 찾았다. 매우 낯설군요. 놀이기구 이런 거 타라고 막 시키고 하시던데. 난 정말 끝장이다. 알아서 사세요 라고 하겠죠 그냥. 욕 봐라.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바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 의원 함께하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두고 오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뤄졌습니다. 내일 본회의 이후로 수년이 됐고요. 당내에서 아무래도 좀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약간 젖잘 싸우면 뭐하냐. 이런 얘기로 전 들었는데 배철순 소장님, 그러면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2016년 그때로 돌아가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에 이 발언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느낌. 직관적인 느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 게 한 번밖에 안 됩니다.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불과 4년밖에 안 된 겁니다. 2020년 딱 한 번 했죠. 4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법이 선거제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국회의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4년 만에 또 바꾸자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럼 그 문제점을 잊고 그때 강행 처리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젖잘싸라는 거는 이게 농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제도 자체를 4년 만에 다시 한번 뒤엎는다 만다 이 얘기를 하고 하신다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이 좀 짧았거나 너무 성급했다는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처음 들었던 느낌이고 지금 뭐 병립형으로 가자는 주장은 국민의힘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는 심플하고 세금 낭비가 적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판단컨대 이 분열의 정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열의 정치를 막는 데도 기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대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꾸준히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원래 올해 연초에 중앙일보에서 아마 여론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개별 조사지요. 그때도 사실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된다. 연동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여야가 동일하게 냈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의 민주당의 정개특위의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각을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동형 유지하고 위성정당 아예 못하게 하자. 그렇죠. 방지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75명 그러니까 당내 의원 절반 가까이가 또 공동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앞서 이재명 당대표가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 배철순 소장님께서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저는 이게 준연동형이라는 게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이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나의 표가 최대한 반영되게끔 득표율이 최대한 비슷하게끔 선거 결과가 나오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준연동형 47석 중에 3석 캡을 씌운 것부터가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배경은 다당제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다당제가 만들어지느냐? 아닙니다. 이탄희 의원은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그렇죠. 저도 동의해요. 이탄희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병립형으로 사실상 전 돌아갔다고 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 선언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일원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다당제 정치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함인데 결국에는 양당으로 회귀하는 전략이 될 거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저는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 원사이드하게 합의가 된다면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이 당내에서의 75명이나 되는 의원님들 그리고 이탄희 의원님은 본인의 지역구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까지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이걸 방지하고 저지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 합의가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당제를 선호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다당제의 특징이 우리 전국 구조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다당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의원 내각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가 과연 적합한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위성정당들 생기고 뭐 그렇게 된다면 소수정당들이 부활할 수 있죠. 그럼 다당제가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상황이라면 과연 그 상황이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기여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행정수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를 만드는데 그 하나가 다수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일부의 의견이거나 연정을 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까지 생각을 하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함의가 좀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기 위해서는 의석수가 늘어야 돼요. 저는 동의합니다.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고 그럼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죠. 지금 현재 의원 수 내라면.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확 늘어나야 돼요. 지금 현재 국회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뭐 한 20개 가까이 나와 있어요. 김기표 의장 건도 그렇죠. 근데 대부분 20개 가까이 됩니다. 뭐 정의당도 내고 뭐 했는데 이 안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안들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우리가 만약에 케어하게 간다면 그때는 의석수가 다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부분 국민들이 과연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총선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뭔가 더 시급해 보이네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해 보이네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최근에 한 4대 5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선거 기한을 지켜서 선거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는 게 선거구 획정조차도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거나 아마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랬었지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 의총 내일 수년됐으니까 이것부터 기다려 보시고 내일 또 동시에 주목받는 게 11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만 본회의. 본회의입니다. 11월 마지막 날 그리고 12월의 첫날 모레까지 이틀간의 일정이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고 저희 두 분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측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비리 의혹받고 있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여야 간의 전운이 다시 한번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파행도 또 있기도 했었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인데 이거를 민주당이 정쟁용, 방탄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열어주면은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좀 해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 수장님. 뭐 여야가 본회의를 열 때 합의를 하죠. 국회 이제 관행이죠. 관행이고 국회의장은 되도록이면 합의해서 본회의 날짜를 잡게 하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백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백지로 나온 게 아니고 이 날짜는 우리가 법안 처리를 하고 이 날짜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합시다라고 합의를 한 상태로 여는 겁니다. 그 합의문이 공개될 경우도 있고 공개되지 않을 경우도 있죠. 저는 이건 뭐 순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야가 그 날짜에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수당이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일 본회의도 그냥 열 수 있어요. 제적 4분의 1 정도면 그냥 열면 열려요. 국회의장님이 어떻게 하시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다만 여야 합의라는 국회 관행을 깨기 싫으신 거고 그 합의에 의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신 다음에 뭐 탄핵이 됐든 뭐가 됐든 다수당이시니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 이름이 언급되지만은 손준성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한 가지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고발 사주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엊그제입니다. 공소처가 기소를 해갖고 징역 5년이 구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곧 열릴 사람, 지금 재판 중인 사람인 겁니다. 선고가 불과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선고를 할 건데 갑자기 탄핵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왜 이러시나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건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공수처 기소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이분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여러 번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선고가 좀 좋지 않게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아니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탄핵안을 한번 철회했다가 다시 또 내기까지 하면서 무리를 하실까?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의아함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거 진짜 습관성 탄핵이네. 그리고 예산안 처리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물을 것 같은데요. 뼈 아픈 지적이고요. 저는 탄핵이라는 단어는 묵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이 여소야대가 전국이 흘러오고 난 한 2년 가까이 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언급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좀 묵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행보 앞으로의 운영은 태도 변화는 시급해 보여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렇죠. 지금 방통위원을 민주당 몫으로 추천을 야당이 할 수 있음에도 그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제거하지 않고 있고 MBC가 아닌 KBS 같은 경우에 시사 프로그램 1위, 전체 프로그램 4위라는 청취율과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끝인사도 없이 폐지하고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바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과 별개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이 권위적인 행보와 모습은 좀 변화가 좀 시급해 보이고 30일 본회의 문제는 여야가 웬만하면 원만한 합의가 좀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만한 합의가 안 되면
그래도 국회 본회의는 열리겠네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 정도의 태도라면 예,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한번 엎고 다시 탄핵안에 넣은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단독이라도 본회의를 열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아마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지 없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 본회의 이틀간의 일정 이후에 이제 이뤄지는 결과물들을 들고 아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조합이었는데요. 굉장히 좀 칭찬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보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철순 경남국정과제연구소장,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문화 그리고 여러 공연에 대한 갈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약 10분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 원지연 사무국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 일주일도 안 남은 거죠? 네.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저희 축제가 진행됩니다.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네. 일주일도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이 가장 바쁠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어떠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되게 페스티벌 규모도 키우고 라인업도 역대급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 지금은 많이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이제 관객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재즈의 감동을 잘 느낄 수 있고 좋은 컨디션에서 공연을 관람하시게 하기 위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고요.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 이제 관객분들 만날 생각에 많이 설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회가 아닙니다. 벌써 6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쌓아왔던 또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이 6회째고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언제부터 합류를 하셨던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1회 때부터? 네, 함께했습니다. 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왜냐하면 진주와 재즈, 저도 고향이 진주입니다만.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라는 초성은 지읒지읒이 뭐 네, 재즈와 네, 동일하긴 한데 네.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네네. 어떤 접점이 있는 거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진주에서 무슨 재즈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고 그거 설명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진주가 재즈를 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나라 재즈 1세대를 하신 그 손목인 선생님이랑 이봉조 선생님 같은 분들이 다 진주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주가 한국 가요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기반이 되게 탄탄한 지역인데 근데 이제 너무 전통적인 색깔이 이제 진주가 이때까지 좀 강하다 보니까 재즈하고 연결을 못 시켰는데 저희는 이 진주 재즈의 역사성과 그다음에 이제 진주가 가진 문화예술적 자산을 좀 글로벌하게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좀 주고 싶었어요. 사실 만들고 싶어서 재즈라는 장르를 선택했는데 재즈가 알다시피 가장 음악적인 장르에서도 포용력이 크고 어떠한 것과도 잘 융합돼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신이 있었고 이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정말 진주가 진주 세계적인 음악 축제 하나 진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한국 가요의 고향인데 세계적인 음악 축제 하나가 없어?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했고 5년이 흐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민분들도 공감이 많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주에서 무슨 이런 말 하지 않고 연말에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 공연을 좀 보고 함께 해야 뭔가 연말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또 좋은 음악은 좋은 뷰와 함께하면 참 좋은데 맞습니다. 또 남강이라는 대한민국에 빼놓을 수 없는 뷰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진주 이제 페스티벌 주목을 해주셔야겠고 특히나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이런 또 진심을 담아 이제 6회 이번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 준비를 하시면서
라인업만큼은 자부한다.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미리 들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나오길래요? 저희가 이제 1회 때부터 사실 가장 뮤직 페스티벌의 핵심은 라인업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을 신경을 썼었는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특히나 정말 역대급 라인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카스텐과 카더가든 윤신혜 선생님이 오십니다. 예.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들도 저희가 이번에는 4개국에서 오시는데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나이지리아 뮤지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공연에 오시기만 하면은 4개국의 다양한 색깔 음악과 함께 국카스텐과 그 카더가드님이 진주 재즈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런 것까지 다 좀 관람할 수 있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카스텐은 제가 알기로는 락밴드고 그리고 카더가든 씨는 이제 보통 뭐 발라드 음악도 많이 하는데 이 두 가수 두 그룹이 재즈를 뭐 녹여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 하고. 부분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즈라는 게 이제 이게 너무 작게 생각하면 재즈가 되게 어렵고 우리가 아는 뭐 스윙, 블루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재즈를 크게 넓게 해석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처음 축제를 만들 때부터 되게 대중적인 재즈를 지향했었거든요. 네. 예술성이 물론 포함되지만 대중적인 그래서 하현우 씨가 하는 락도 그다음에 카더가드님이 하는 발라드도 다 저희가 재즈 장르에 포함을 시키고 그 뮤직 페스티벌에 선보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희가 1회 때 사실 웅산 선생님께서 진주 이봉조 선생님이 부렸던 밤한개 만드신 노래로 재즈 버전 5개를 스윙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그날 밤에 모든 그 공연 보신 분들이 다 가시면서 자기가 재즈 이때가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또 다른 감동을 재즈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음악이라는 게 똑같은 음악 두고도 뭐 다른 장르로 한번 바꿔보거나 또 아티스트의 매력이 묻으면은 이게 새롭게 변주가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새로운 감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네. 경남문화예술회관 가면 되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올해 사실 좀 다양하게 변화를 모색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경남문화예술회관 공연은 7일과 8일 메인 재즈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12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슬제권이라 해서 슬리퍼를 신고 재즈를 감상하는 그래서 슬제권. 생활 속에서 재즈를 느끼실 수 있도록 브라운 핸즈라는 카페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재즈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이제 다이닝 재즈 컨셉으로 아시아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식사와 와인 재즈가 만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역대급 라인업 그분들이 공연을 이틀에 나눠서 하시게 됩니다. 네. 정책이 세련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아마 사무국장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서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실시간 댓글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경남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진주 곳곳에서 이 재즈를 우리가 감상하고 또 새롭게 느껴보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네. 야,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마스터 클래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좀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라나는 학생들, 예술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해외 아티스트를 만나서 직접 클래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남예술고등학교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해외 아티스트가 직접 그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클래스를 합니다.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더 감동적인 것은 마스터 클래스 이후에 그 아티스트들과 학생들이 함께 협연을 하거든요. 즉흥 재즈로. 즉흥으로.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1회 때부터 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좀 발전시킬 프로그램입니다. 야, 이런 그 순간순간들의 장면이 펼쳐질 텐데 사실 너무 자조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서울 수도권 가야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적 진주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또 사무국장의 말씀 꼭 좀 참고하시고 다음 주는 좀 재즈에 흠뻑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이제 6회째를 맞게 되고 그러면
그 지금까지 진행할 때 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온라인으로 계속 명맥을 이어갔다고 전 들었고요. 맞습니다. 진주 시민들도 이제 서서히 관심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고 뭐 외국인 분들도 찾아오시고 그럽니까? 아, 어때요? 그럼요. 많이 옵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코로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네. 예. 왜냐하면 그때 온라인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아티스트 중에서 25개국 아티스트가 저희 온라인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해외 아티스트들이 저희한테 공식 메일을 보내요. 나도 거기 좀 가서 공연하고 싶다. 예. 나 초청해줘. 이런 메일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이번에는 저희가 초이스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년도에는 사실 진주국제 재즈 페스티벌 메타버스까지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도 그래서 IT 기술과 저희 축제가 어떻게 만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됐는데 제6회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네. 열리고요.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진주 곳곳에서 펼쳐지니까 문화 공연에 대한 갈증도 올해 끝자락에 확실하게 좀 풀어보는 기회를 여러분들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끝으로 한 1분 정도 남아있는데 마지막 홍보 타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많이 너무 사랑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예매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원하시면 저희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5년 동안 정말 잘 준비했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잘 준비했으니까 아름다운 진주에서 정말 진주 재즈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재즈 잘 모르는데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주 국제 재즈 페스티벌 원재현 사무국장과 오늘 뉴스파다 함께 했습니다. 앞서 부산 엑스포 유치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전해드렸었는데 대통령도 국토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다. 남은 노력과 얻은 자양분을 고루 펼쳐주기를 지역민은 특히나 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뉴스바다 파보고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마지막 달 12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